바람이 우리를 도와야 하는데 이 노릇을 어떡하지?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느라 주위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부하 장수들이 그 이유를 물었으나 주유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제갈량이 진중으로 찾아왔다. 대도독께서 바람 때문에 단단히 탈이 나셨군요. 자신의 심중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한 제갈량의 말에 주유는 깜짝 놀랐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주유가 대답했다. 그로써 공명, 내 병의 원인을 명확히 알아채셨으니 적절한 처방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처방이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남병산의 재단이나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제가 사흘 밤낮 천지신명께 빌어 동남풍이 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유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에 제갈량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제갈량은 목욕 재개 후 재단에 올라 식음을 전폐한 채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흘이 지난 11월 20일에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주유는 노숙을 불러 서둘러 화공을 펼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정봉과 서성에게 병사 200명을 내주어 남병산으로 가서 제갈량의 목을 베어오게 했다.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을 제갈량이 아니었다. 모든 일을 예상한 그는 정봉과 서성이 남병산에 이뤘을 무렵 유비가 머물고 있는 하구로 향하였다. 유비의 명을 받은 조은이 강의 남쪽 기슭에서 기다리다 제갈량을 배에 태웠던 것이다. 뒤늦게 달려온 정봉과 서성이 그 배를 쫓으려고 했으나 조은의 화살 공격을 받고는 겁을 먹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잠시 후 제갈량이 하구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주유는 정봉과 서성에게 무작정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보다 먼저 천문의 통당에 하늘의 삼리까지 꿰고 있는 제갈량의 경외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노숙이 달려와 화공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알렸다. 공명의 일은 어쩔 수 없지. 일단 조조군을 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자. 같이 정신을 차린 주유는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 정광석과 같이 작전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감령은 조용히 남쪽 기슭으로 올라가 조조군의 군량에 불을 놓도록 하라. 그리고 태사자는 군사 3천을 데리고 황주 경계로 가서 조조군의 본진에 불을 질러 원병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라. 여몽은 감령이 첫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적선에 화공을 펼치고 능통은 둘의 뒤를 받쳐 공격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그와 동시에 동습은 한천을 따라 조조의 진영을 치고 반장은 동습을 지원하는 일을 맡아라. 그야말로 총공세였다. 주유는 황계가 사선 20척을 내주어 선봉에 서게 했다. 조조가 보면 얼핏 황계가 약속한 대로 자신에게 항복하러 오는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진용이었다. 한당 주태 장은 진무가 300척의 군선을 이끌고 그의 뒤를 따랐다. 주유 역시 진중에 머물지 않고 정부와 함께 커다란 비에 올라 부하들을 독려했다. 동남풍은 계속 불어오고 있었다. 그 시각 유비는 조은과 함께 돌아온 제갈량을 반갑게 맞이했다. 서로 인사를 나누자마자 제갈량이 유비에게 물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사를 잘 정비해 두셨는지요? 그럼요. 공명의 말씀을 가벼이 들을 리 있겠습니까? 그러자 제갈량은 여독을 풀기도 전에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조은 장군은 군사 3천을 데리고 오림으로 가서 매복해 있다가 밤에 조조군이 퇴각할 때 불을 놓으십시오. 모두 몰살시킬 필요는 없고 적절히 피해를 입히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 장군은 군사 3천을 이끌어 이른길을 막고 호로곡에 숨어 있으십시오. 분명 그곳에서 조조의 지친 병사들이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할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급습하면 됩니다. 제갈량의 명령은 미축과 미봉, 유봉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에게 조조의 패잔병을 사로잡고 무기며 군량 같은 전리품을 챙기라는 임무가 맡겨졌다. 그뿐 아니라 하구에 와있던 유기에게 얼른 강화로 돌아가 안구에 진을 치고 있다
항구에 지내치고 있다가 퇴각하는 적군을 사로잡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제갈량이 유비를 보며 다시 말했다. 주공께서는 오늘 밤 저와 함께 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 주일과 조조군과 싸우는 것을 구경하시지요. 그 말에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곁에 있던 관우가 버럭 화를 내며 따지고 물었다. 공명, 왜 내게는 맡겨진 임무가 없는 거요? 그러자 제갈량이 빙긋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마땅히 관운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야겠지요. 한데 한 가지 믿업지 못한 것이 있어서 망설이는 중입니다. 내가 믿업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날 관운장은 조조에게 단단히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 빚을 다 갚았다고나 하셨으나 아직도 가슴 한쪽에는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조조가 패퇴한 뒤 화영도로 달아날 때를 대비해 그 길목을 지키게 하고 싶지만 선뜻 임무를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관운장이 조조를 그냥 놓아줄 것 같아서 말이지요. 거참 쓸데없는 걱정을 다하는구려. 나는 이미 안량과 문추를 죽여 공경에 처한 조조를 도운 것으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공명의 염려대로 조조를 놓아준다면 군법에 따라 엄벌을 받도록 하지요. 관우는 못내 억울한 표정으로 제갈량에게 항변했다. 그제야 제갈량이 못 이기는 척 그 임무를 관우에게 맡겼다. 곧장 화용도로 간 관우는 높은 산에서 불을 지피며 병사들을 매복시켜 놓았다. 그 또한 제갈량의 책략이었는데 조조가 연기를 보며 오히려 군사가 있는 척 속임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하여 그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제갈량의 지략이 펼쳐질 무렵 황계가 화선 20척을 이끌고 조조 진영의 모습을 드러냈다. 뱃머리마다 황계의 군사인 것을 알리는 깃발이 펄럭거렸다. 옳거니 드디어 황계가 내게 항복하러 오는구나. 전시에 이만한 낭보가 흔하겠느냐? 그러나 이번에도 정욱이 경계심을 드러냈다. 승상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황계의 배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진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조조가 못마땅한 얼굴로 정욱에게 물었다. 배가 미끄러지듯 우리 진영으로 오고 있는데 그것은 공격 전술을 펼칠 때 쓰는 운선 방식입니다. 평소처럼 군량이 실려 있다면 무게 탓에 저렇게 속도를 내기 어렵지요. 그러자 조조도 유심히 황계의 배들을 살펴보았다. 과연 정욱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조조는 문빙을 불러 황계의 배를 멈추게 하라고 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황계가 이끄는 화선들이 조조의 진영 깊숙이 들어와 일제히 불화살을 쏘아댔다. 유황과 염초도 잇따라 붐을 뿜었다. 광물 위로 올라오는 동남풍은 순식간에 조조의 진영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이런 내가 황계에게 속았구나. 일단 후퇴하여 전열을 정비하라. 조조는 황급히 부하들에게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 역시 장유의 호의를 받으며 뒷걸음질 치기 바빴다. 하지만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불길이 동남풍을 타고 수십 척씩 묶인 수군의 군선을 넘어 육지까지 번졌으며 뒤이어 달려온 주일군이 사방에서 공격을 퍼부어댔다. 조조의 병사들은 불에 타 죽고 물에 빠 죽었으며 창과 칼 같은 것에 이곳저곳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기세등등하게 백만 대군을 자랑하던 조조군이 처참히 짓밟히고 만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사람들은 그 전투를 일컬어 적벽대전이라고 했다. 장유가 우왕좌왕하는 조조에게 다급히 말했다. 이제 오림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상. 분하구나. 내가 패잔병 신세가 되다니. 한참 말을 달려 오림으로 향하던 조조가 뒤를 돌아보니 기병 100여 명이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를 호위하는 장수도 장유와 문빙, 모계 정도였다.
그들은 그나마 다행히 서한과 허저, 마연 등이 3천여 군사를 이끌고 곧 합류했지만 지리멸렬한 처지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조조는 마연에게 1,000명의 군사를 내주며 앞장서서 길을 열게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연은 감령의 칼에 목이 베었고 태서자 등 주유의 장수들이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어디 그뿐인가 조조가 급히 말머리를 돌려 주유군의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자 이번에는 우레같은 함성이 들리면서 정말이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조조군은 호루곡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나같이 지치고 굶주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조조는 일단 호로곡 근처에서 말을 세워 부하들을 쉬게 하면서 줄임별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처참한 몰골의 폐잔병이 된 조조군은 미처 군량도 챙기지 못해 민가에서 곡식을 약탈했다. 그들은 그것을 솥에 걸어 죽을 끓이면 피투성이가 된 상처 부위를 매만졌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북소리와 함성이 들리더니 오람한 몸집의 장수와 병사들이 달려왔다. 몰입에 같은 조조놈아, 나의 장팔 싸움 앞 좀 봐라. 그는 다름 아닌 장비였다. 이미 탈진 상태인 조조의 장수들이 사력을 다해 장비에게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조조는 다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고 부하들이 그를 따랐다. 장비의 군사가 거침없이 조조의 병사들을 도륙했으나 도망가는 자들은 무기력하게 꽁무니를 내뺄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장비의 군사는 더 이상 조조의 병사들을 뒤쫓지 못했다. 그런데 간신히 한숨을 돌린 조조 앞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났다. 조조가 겨우 300명 남짓 남은 부하들을 바라보며 한쪽 길은 평탄하지만 50리를 돌아가야 하고 다른 쪽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저기 보이는 상등성 위로 올라가 살펴보아라. 그러자 허저가 서둘러 상등성 위로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좁은 길은 지형이 험하기도 하지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기 매북한 듯하니 50리를 돌아가더라도 평탄한 길로 가는 길이 나아 보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좁은 길로 가도록 하자. 조조가 뜻밖의 선택을 하자 허저가 되물었다. 정녕 적군이 매복해 있는 쪽으로 가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공명의 속임수이다. 오히려 좁은 길이 안전할 테니 내 말을 따르도록 하라. 그제야 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이 좁은 화영도로 병사들을 이끌었다. 추운 날씨에 여기저기 옷이 찢기고 상처를 입은 병사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던 길에 조조가 갑자기 실소를 머금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승상? 장유가 물었다. 공명이 불세출에 책사라더니 생각보다 보잘것없는 자로구나. 만약 이곳에 군사를 왜곡시켜 두었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전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조조의 섣부른 판단이었다. 그의 실수가 잦아들기도 전에 길 양쪽에서 500여 명의 기병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기병을 지휘하는 장수는 적토마에 올라탄 채 청룡 언을도를 비껴든 관우였다. 그 기세에 눌린 조조의 병사들은 얼음처럼 얼어붙어 옴싹달싹하지 못했다. 조조의 말마따나 꼼짝없이 전멸할 처지였던 것이다. 그때 정욱이 재빨리 조조 곁으로 다가와 귀갯말을 건넸다. 승상 관우는 한 번 입은 은혜를 쉽게 저버리지 못하는 장수입니다. 그에게 지난날의 인연을 상기시켜 이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정욱의 계략을 들은 조조는 짐짓 눈물까지 그렁대며 관우 앞으로 다가갔다. 오, 이게 얼마만이오, 관훈장.
그동안 잘 지내셨소? 관우는 말까지 높이며 넉살좋게 인사하는 조조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청룡 어늘도로 움켜쥔 소나기에 힘을 풀어버렸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떠올라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나는 군령을 받고 이곳에서 승상을 기다리고 있었소. 더 이상 사사로운 인연을 떠올리게 하는 말은 삼가시오. 혹시라도 조조에게 여지를 줄까봐 관우는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도 조조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관운장 보시다시피 나는 패장의 신세가 되고 말았소. 부디 예정을 생각하여 퇴로를 열어주면 고맙겠구려. 그런 말씀 마시오. 나는 이미 안량과 문추의 목을 베어 승상께 입은 은혜를 다 갚았소. 그러니 오늘은 군령에 따라 나의 임무를 다할 것이오. 그러자 조조가 다급히 쓴사리를 쳤다. 잠깐만 내 말을 좀 들어보시게. 관운장은 다섯 건문에서 여섯 장수의 목을 벤 일을 기억하고 있어. 그때도 나는 관운장을 쫓아가 벌하지 않았소. 무엇보다 우리의 인연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요. 이제 관운장도 내게 대장부의 아량과 신의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소? 조조의 간곡한 부탁이 이어지자 관우는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는 패장병들을 둘러보니 천하를 호령하던 조조의 신세가 애초롭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잠시 침묵에 잠겼던 관우가 큰 결심을 한 듯 부하들에게 향해 소리쳤다.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어라. 그제야 조조와 부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멸 위기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한 조조군은 서둘러 화영도를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관우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 공명이 괜한 염려를 한 것이 아니었구나. 얼마 후 화고로 돌아온 관우는 유비와 제갈량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조조를 놓아주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군법에 따라 벌하여 주십시오. 제가 조조를 놓아주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군법에 따라 벌하여 주십시오. 그 말에 제갈량이 눈빛을 반짝이며 대꾸했다. 좋습니다. 아무리 관훈장이라 해도 군령을 어겼으면 그에 따른 죗값을 치러야지요. 그러면서 제갈량은 부하를 불러 관우의 목을 베도록 했다. 그 순간 잠자코 있던 유비가 제갈량을 막아서며 그 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다. 공명 저와 두 아우는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한 의형제입니다. 관우가 죄가 작지 않으나 훗날 큰 공으로 보답할 것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공께서 그리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군법만 내세울 수는 없지요. 저 역시 관운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공을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관우는 하영도에서 조조를 살려준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 사실 제갈량은 조조의 명이 아직 다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관우를 벌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모든 일의 과정과 결말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관우 덕분에 화영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조조는 형주를 거쳐 허도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퇴각하면서도 조인에게 남군을 지키게 하고 양양의 방어를 하우돈에게 맡겼다. 아울러 합비는 장효가 책임지고 지켜내도록 했다. 그 무렵 송건이 지배하는 강동에는 오호가 국가의 기틀을 다져갔다. 나날이 세를 넓혀가던 오나라의 주요군은 유비군과 형주 땅의 여러 지역을 차지하려는 쟁탈전을 벌였다. 당시만 해도 변변한 기반이 없었던 유비는 제갈량의 도움을 받아 그 경쟁의 승자가 되기 시작했다. 제갈량의 뛰어난 지략에 관우와 장비, 조운 같은 용장들을 앞세워 여러 성을 하나둘 점령했던 것이다. 반면에 유비보다 먼저 남군을 차지하려던 주유는 조인이 쏜 화살의 왼쪽 옆구리를 맞는 중상을 입어 사상으로 달아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유비의 기세는 대단했다. 순식간에 남군과 양양, 합비를 빼앗더니 형주와 강릉까지 손에 넣은 것이다. 나아가 무릉 장사, 계양, 영릉까지 점령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마량, 마속, 황충, 위연 등 다수 용맹한 장수들을 얻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유비의 세력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자 송건이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형주만이라도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 위해 노숙을 유비에게 보내 협상을 펼쳤다. 그러나 이제 유비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본래 형주 지역의 아홉, 아홉 고을 모두 유표공의 땅이었소. 그분의 9벌 되는 내가 이곳을 다스리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오. 게다가 유표공의 아들 유기가 살아있으니 숙부가 조카를 도와 형주 땅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기도 한 것이오. 그때 유기는 병이 들어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 그는 송건이나 주유보다 유비에게 훨씬 더 마음이 닿아 있었다. 따라서 머지않아 유기가 세상을 떠났지만 형주를 다스리는 유비의 입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송건은 이런저런 상황이 불만이었지만 달리 어떻게 해볼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혼자 속을 끓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비의 정실인 간부인이 천수를 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유가 그것을 알고 노숙과 함께 계략을 짰다. 그리고 송건을 찾아가 자신의 꿍꿍이를 이야기했다. 주공께는 아리따운 누이 동생이 있습니다. 그녀를 시집 보내겠다고 말해 유비를 우리 땅으로 불러들이십시오. 유비가 이곳으로 오면 그를 사로잡아 형주 땅에 내놓으라는 흥정을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송건은 주유의 계략에 흔쾌히 동의했다. 누이 동생을 미끼로 삼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욕심나는 영토를 얻기 위해 그만한 일쯤 눈 딱 감고 버릴 수 있었다. 송건은 즉시 여범을 유비에게 보내 오나라로 건너오라는 말을 전했다. 처음에 유비는 나이 먹은 자신이 젊은 처녀를 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송건의 숨겨진 계략이 있을 것이라는 찜찜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정중히 그 제안을 사양했다. 하지만 유비는 제갈량의 귀옛말을 전해 듣고 곧 마음을 바꾸었다. 주공, 저들의 말을 따르십시오. 이번에 혼사는 결국 이루어질 테니 아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제갈량을 믿는 유비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오나라로 떠나는 유비를 조원과 500명의 군사가 호위하기로 했다. 길을 나서기 전에 제갈량이 은밀히 조원을 불러 주머니 3개를 건네며 말했다. 오나라에서 장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이 주머니들을 하나씩 열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원은 3개의 주머니를 소중히 챙겨 갑옷 속에 간직했다. 그렇게 형주를 떠난 유비 일행은 열흘 만에 강동 땅에 다다랐다. 그런데 막상 배가 닻에 내리자 조원은 그대로 송건을 찾아가야 할지 망설였다. 유비도 송건의 계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사가 조심스러웠다. 그때 조원이 제갈량이 건네준 주머니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을 풀어보았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은 종이가 들어있었다. 오나라에 도착하면 손책과 주유의 장인인 교국노를 찾아가 혼담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아울러 형주의 유황숙이 송건의 누이 동생에게 장가들러 왔다는 소문을 강동의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십시오. 교국노는 강동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었다. 유비는 그를 찾아가 정중히 예를 갖춘 뒤 자신이 오나라에 온 까닭을 이야기했다. 뜻밖의 혼담에 교국노는 깜짝 놀라며 당장 송건의 어머니인 태부인을 찾아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사실 송건과 주유는 거짓 혼담으로 유비를 깨워 인지를 삼을 생각이었는데 교국노와 태부인이 알게 되는 바람에 일이 커지고 말았다. 더구나 웬일인지 백성들 사이에도 송건의 누이 동생이 유비와 혼례를 올린다는 소문이 퍼져 애초에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다. 당황한 송건이 태부인을 찾아가 주유의 계략인 것을 말했지만 백성들까지 알게 된 마당에 유비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자네가 어떻게 누이 동생을 앞세워 사욕을 채우려 든단 말인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유황색을 직접 만나보아 됨됨이가 훌륭하다면 그대로 혼사를 치러야겠네. 태부인은 아들인 송건을 나무라며 서둘러 유비를 데려오라고 말했다.
조국노는 유비를 처음 만나고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태부인은 내심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다 다를까 유비를 직접 만나본 태부인은 한눈에 그 인품과 지성의 마음이 빼앗겼다. 비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도 자기 딸의 배필로 선색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유비와 성건 누이 동생은 며칠 만에 성대한 혼례를 치르게 되었고 태부인은 구축 누각을 새로 꾸며 두 사람을 신방으로 내주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성건은 속이 쓰렸으나 곧 주유와 노숙을 불러 새로운 계략을 짜냈다. 어차피 혼례를 치렀으니 유비가 이곳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두 아우와 공명이 유비에게 크게 실망할 텐데 그들 사이가 멀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유가 말했다. 나도 대도독과 같은 생각일세. 유비를 극진히 대접해 형주로 돌아갈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해야겠네. 송건은 주유의 계략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송건은 유비에게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며 온갖 보물을 선물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내가 된 성건의 노이 동생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슬기로운 언행으로 유비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실제로 유비는 새로 얻은 아내에게 푹 빠져 오나라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우는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을 안타까워하며 제갈량이 주었던 두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적벽에서 패해 하늘 품은 조조가 대군을 이끌어 형주로 쳐들어온다고 주공께 알리십시오. 관음장과 장비장군 그리고 제가 주공이 돌아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린단 말도 덧붙이십시오. 조우는 주머니에 적힌 내용을 당장 유비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내와 지내는 즐거운 일상에 흠뻑 젖어든 유비는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것을 본 조은이 재촉했다. 주공 이렇게 머뭇거리시다가는 형주가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어서 달려가서 관음장과 장군을 도와야 합니다. 알겠소 장군, 내가 아내와 상의해보리다. 유비 장군의 말에 조은은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자기가 존경하여 따르는 주공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대업을 그르칠까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유비의 새 아내 손부인은 슬기로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형주로 떠날 것을 망설이는 유비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서방님과 모든 운명을 함께 짊어지기로 다짐한 몸입니다. 오라버니 눈을 피할 계책이 있으니 저를 데리고 형주로 가서 아우님들을 도우십시오. 손부인의 말에 유비는 표정이 밝아졌다. 손부인은 강물 위에서 재를 올리겠다는 핑계를 대며 배를 마련해 유비와 조은의 탈출을 도왔다. 물론 부부 일심동체라 그녀도 유비와 함께 형주로 간 것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선거는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유비와 누이 동생이 오나라를 떠난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진무와 반장에게 기병 500을 내주어 유비를 잡아오도록 했다. 그러고도 분을 삭히지 못해 장원과 주태에게는 자신의 칼까지 건네며 유비와 손부인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갈량이 조은에게 준 세 번째 주머니는 형주로 가는 길에 쓰임새가 있었다. 유비 일행이 주유가 매복해 놓은 정봉과 서승의 군사를 만나기 위해 처했는데 조은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손부인이 그 난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손부인은 거리낌 없이 앞으로 나서며 정봉과 서성을 꾸짖었다. 너희가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냐? 여기 계신 유황수께서는 나의 지압이시다. 둘이 형주로 가는 것을 오라버니와 어머니께 허락받았으니 어서 길을 비켜라. 주유 따위가 우리를 막을 순 없다. 손부인의 기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봉과 서성은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이 건넨 주머니 속 비책이 이번에도 효력을 발휘해 유비가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다.